예, 안녕하세요. 오늘 자율신경 질환과 어지러움 관련해서 강의를 드릴 하남보바스 병원 신경과에서 온 박기홍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같이 강의를 맡게 된 보버스 병원 신경과 김기태입니다. 우선은 센터장님 오늘 바깥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 다시 또 반가운데요. 네. 병원 밖에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우선은 오늘은 제가 병원 안에서는 뭐 센터장님이라고 부르다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다는 오늘 가볍게 선생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하남 보버스 병원 저희가 2024년 12월 달에 새로 개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분당에 있는 기념병원 같은 보바스 기념병원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알고 계신데 하남 보바스 병원 어떤 병원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먼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이제 보바스 기념병원이 뭐 이제 원래 여러 이제 요양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해서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병원인데 저희 하남 지역에서도 이제 특히 재활 환자들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특화된 이제 병원으로 했고 그 외에도 이제 신경과라든지 내과적인 이제 질환들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어린이 재활 쪽도 굉장히 특화가 잘 돼 있었고 또 새로 오신 과장님들 보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초빙됐더라고요. 네, 뭐 김기태 과장님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 센터장님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가 자율신경질환과 어지럼증 이렇게 주제를 정하셨는데 좀 독특한 주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자율신경 질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뭔가 막연하게 알고 있고 이게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치료는 가능한 건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통증 자율신경학회라고 하는 자율신경을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제 학회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진료를 하는 신경과 선생님들도 아직까지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 진료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일반 인분들도 이제 아직까지 아는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 이제 의학 뭐 헬스 관련해서 이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아마 저속 노화일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이제 뭐 도파민 중독이라든지 그때 어떤 이제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게 있는데 자율신경 질환 이거에 아마 제 생각에는 몇 년 이내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고 여기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자율신경 질환이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 치료 부분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율신경질환이 유병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다양하더라고요. 연구마다 다양하고 뭐 3%, 5%라는 데도 10%라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만큼 자율신경 증상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한 증상도 많이 있고 다양하게 증상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자율신경 질환 해가지고 찾아오신 분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두통, 어지럼증 이렇게만 오셨는데 실제로 자율신경 증상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 자율신경 병증에 대해서 검사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좀 유용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처음에 제가 먼저 자율신경 질환 전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율신경이 뭔지 일단 너무 막연하잖아요. 신경이란 것도 이제 뭔가 어려운 말인데 거기다가 자율신경이란 말이 뭐냐?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우리 몸을 이제 컨트롤하는 신경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근육을 움직이는다든지 이런 거 움직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율신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공장에서 로봇들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이제 물건을 만들고 이제 물건 옮기고 해주듯이 자율신경계 자체가 우리 몸을 자동적으로 조절을 해줘서 우리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자율신경이 되겠고요. 그래서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모든 기능에 관여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 이제
심장과 관련 심혈관 쪽에서 혈압이라든지 맥박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되겠고, 그 외에도 체온이라든지 땀을 흘리는 거나 뭐 우리가 밥 먹고 소화시키고 장 운동하는 거, 소변 보고 그런 배뇨 조절하는 거, 심지어는 침이라든지 눈물 흘리는 거, 동공을 크기를 조절하는 것까지 어디 하나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것도 아마 고등학생 때 이럴 때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제 자율신경은 크게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뉠 수가 있는데, 교감신경계는 한마디로 우리가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흥분했을 때 나타날 반응을 하는 신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쟁이라든지 도피과 관련된 반응을 담당을 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떨까? 이제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혈압이 오르는 것 같고 이제 침은 바싹바싹 마르고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관여하는 것이 교감신경계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반대로 뭔가 좀 우리가 릴렉스 돼서 평온한 상태에서는 좀 쉬고, 그리고 뭔가 이제 그때 이제 소화도 시키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곳이 부교감신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박수는 다소 낮추고 이제 소화 같은 것들은 조금 촉진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 부교감신경계고, 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적절하게 밸런스를 이루면서 우리 몸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한쪽의 기능이 너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한쪽의 기능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에는 자율신경계에 이제 부조화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율신경 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병원에 온다고 아까 저희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가끔씩 이제 여기 약간 혼돈을 하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진료 과목에 이제 뭐 자율신경을 본다 이렇게 했더니 뭐 일반 병원에서 자율신경 검사를 하고 의뢰를 온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보고 내가 자율신경병이 아닌가 이제 찾아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흔하게 착각하는 중에 하나가, 일단 이제 우리가 현대인이 살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죠. 뭐 직장에서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오죠.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 받으면 잠도 잘 못 자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데, 자, 이거는 이제 자율신경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율신경의 병이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얘들은 정상적으로 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이제 바로 즉각적인 어떤 반응을 자율신경병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자율신경에 병이 생긴 상태와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그런 증상들은 잠깐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특히 이제 신경과에 가장 많이 찾아오게 되는 증상은 첫 번째는 어지러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것이 잘 생깁니다. 그러면은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지면서 혈류가 뇌로 충분하게 가지 못하고 그러면은 어지럽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심하면 실신까지 하는 증상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심박수가 지나치게 빠르게 올라가면서 막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소화기계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소화불량, 메스꺼림, 뭐 변비, 설사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 장애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가지는 건 아마 이제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다한증을 이제 많이 이제 알게 되시는데, 다한증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뭐 워낙에 다른 채널이나 이런 것을 많이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의외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안 가지는 거는 땀을 안 흘리는 거거든요.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땀을 안 흘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체온이 더운 곳에서 체온이 너무 올라간다든지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체온이 올라갔을 때 그만큼 땀을 흘려서 체온을 낮추지 못하면은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서 우리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막 심하면 이제 쓰러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
땀이 많이 흘리는 거는 옷이 젖잖아요. 그래서 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땀을 안 흘리는 거는 내가 이제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진단되는 경우 상당수는 군인들입니다. 왜냐하면은 평소에 그냥 일상적인 활동할 때는 크게 못 느끼다가 군대 가가지고 아주 격렬한 훈련을 받는다든지 극한의 상황에 노출됐을 때 땀을 안 흘리다가 이제 일사병 같은 거 생기면서 쓰러지고 하면서 이게 원인은 모르게 얘가 이제 체력이 약해서 그런가 처음에는 생각을 하지만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단순히 체력 문제가 아니라 땀을 못 흘리는 것 때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더위를 유독 잘 탄다든지 운동을 했을 때 쉽게 피로해지고 땀을 못 흘리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자율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자율신경에 왜 병이 생길까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자율신경병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 자체도 상당히 흔한 이제 성인병의 하나죠. 그런데 당뇨 환자들이 이제 당이 올라가는 것 자체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거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기는 것이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심혈관계 쪽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손발이 저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신경이 병에 생기는 것이 당뇨의 또 아주 흔한 이제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진료 지침을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당뇨병 진료 지침에서 1형, 2형 상관없이 초기부터 자율신경병이 있는 건 아닌지 선별 검사를 하고 이후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이제 검사를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파킨슨병이라든가 같은 뇌의 이제 퇴행성 질환이나 뭐 뇌졸중, 뭐 대사질환, 자가면역, 뭐 유전, 감염 아주 다양한 질환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벌써 이제 질문들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 가지 정도 먼저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히히히님이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는데 특정 장소 회의장만 들어가면 어지럽고 체온이 오르고 식은땀이 나고 심박수가 올라서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것도 자율신경 기능 이상일까요? 임신 준비 중에 먹을 수 있는 약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런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런 식은땀 나고 이런 이제 스트레스 증상이 실제 이제 공황 장애와 같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뒤에서 말씀드릴 이제 기립성 빈맥이라고 하는 이제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이유 없이 자꾸 이제 뭐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하는 이제 질환이 있는데 이따가 말씀드릴 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감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특정 장소에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받는 장소에서 증상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거는 자율신경병보다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자율신경에 이제 반응이 생기면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그런 스트레스 받을 증상도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자꾸 뭔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 하면은 자율신경병을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본인의 증상이 나타나는 패턴을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감별이 될 수가 있겠고 그래 뭐 약간 좀 나도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일단 한번 검사를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신 준비 중에 먹을 수 있는 약은 이제 결국은 원인 질환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해서 처방 가능한 약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김기태 과장님 다음 뭐 질문 하나 더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러블리 수진님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한가인 씨 유튜브에서 자율신경 질환을 알게 되었는데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들었고 1년 전부터 어지럽고 기분이 멍해진 느낌 그리고 MRI 찍어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자율신경 문제 가능성이 있나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은 어떤 A라는 증상이 생기면은 이거는 어떤 B라는 병 때문에 다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증상이 기분이 멍해지는 느낌, 뭐 붕 뜬 느낌 이런 느낌들은 실제로는 다양한 질환들이 아니면 다양한 질환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기전으로 같이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자율신경의 문제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MRI나 MRA 같은 검사로는 특별히 이상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하고 의사의 갭이 생깁니다. 의사는 괜찮은데 왜 자꾸 이러시지? 또 환자는 자기는 아직 불편한데 왜 이거는 치료 관심이 없으시지 이런 갭이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방면에서 좀 더 검사를 정밀하게 해보시면은 뭔가 다른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때 한번 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점을 이제 김기태 과장님이 이제 짚어주셨는데 아까 이제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사실 하나 하나만 따져 보면은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변비 누구나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변비가 있을 때 처음부터 자율신경병을 의심을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뭐 메스꺼림 마찬가지고 어지럼도 뭐 자율신경병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 하나 하나만 딱 집어넣고 이거는 자율신경병이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면 너무 이제 오버해서 이제 진단을 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병이 생기는 경우에는 한 가지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동반돼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동반돼서 이렇게 올 경우에는 조금 더 자율신경병을 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기 계룡사님이 뭐 운동해도 땀이 안 나요. 이것이 자율신경병인가요?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땀이 안 나는 게 이제 진짜 뭐 그냥 체질적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기는 한데 이게 그런 땀이 안 나는 원인 질환들이 이제 다양하고 자율신경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뭐 심지어 어떤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땀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선천적으로 이제 땀이 잘 안 나고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복용하고 있는 약 때문에 2차적으로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독 내가 땀이 안 흘린다고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율신경병, 뭐 선천적인 원인, 약이라든지 다른 이제 2차적인 원인, 뭐 자가 면역 같은 이제 염증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땀이 안 나는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한번 이제 자율신경이라든지 관련된 이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슬라이드를 좀 더 보고 네. 나중에 질문 또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신경이 문제가 있다라고 의심이 돼서 오신 분들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단순히 자율신경의 검사라기보다는 자율신경하고 연관된 여러 가지 증상들, 어지럼증이라든지 뭐 실신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에서 할 수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뭐 더 다양한 검사가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증상에 따라서 검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우선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검사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신경 검사인데요. 일반적으로 자율신경병증이다 또는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많이 하는 검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검사는 내 몸이 아까 박경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자율신경과 죄송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얼마나 잘 조절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손발에서 땀이 잘 나지 않는지 이런 검사를 보는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몸 안에 내가 발살바법이라고 하거든요. 배에 힘을 꽉 주면서 그 혈류의 리턴이 잘 안 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율신경을 검사하는 검사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심호흡을 하면서 맥박수나 그 혈압이 얼마나 잘 바뀌는지 보는 이런 검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검사로는 기립혈압 검사인데요. 우리가 누워 있으면은
피가 아래로 쏠려 있기 때문에 심장이나 머리로 가는 게 굉장히 피가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은데 누워 있다가 평소에 서 있으면 괜찮은데 누워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서게 되면은 피가 아무래도 중력의 영향을 좀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피가 아래로 쏠립니다. 아래로 쏠리면은 팔, 다리에 있는 혈관에 혈류가 가득 차잖아요. 이 혈관이 가득 차면은 상대적으로 머리로 가는 혈류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이런 거를 보조해주고 이런 기전을 회복시켜주는 게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머리로, 심장으로 피를 잘 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자율신경 기능에 조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침대로 올리면은 머리로 가는 혈류가 좀 감소가 되고 실제로 수분 이내에 저 검사를 하시면서 혈압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실신까지 이어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검사하고 이 기립 검사, 이 4가지 검사를 해가지고 자율신경 검사라고 보통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자율신경 검사의 그런 어떤 병증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요즘은 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 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도 도식화해서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검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밸런스인데요. 이분들은 보통 어지럼증을 주소로 오신 분들이죠. 어지럼증을 주소로 오신 분들인데 이분은 사실 자율신경 검사에서도 정상이 나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있는데 이 검사를 하시면은 내가 실제로 어지러워서 아까 말씀드렸죠. MRI도 괜찮고 다른 검사도 다 괜찮은데 계속 어지러우신 분들이 알고 보면은 내 포지션 자체가 서 있는 포지션 자체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든지 무게중심 한쪽으로 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스마트 밸런스가 저는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옛날에 그 남자분들이 보통 게임 많이 하면서 엑스박스라든지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게임들 많이 하면서 모션 인식하면서 게임하고 막 그런 게임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 스마트 밸런스가 굉장히 비슷하게 그렇게 게임을 하더라고요.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쪽으로 몸이 쏠리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분석을 해줘서 정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뿐만 아니라 동적으로 움직이면서도 내 몸의 중심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주고 이거를 바탕으로 또 그 다음에 재활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줘요. 재활 프로그램 세팅을 해주면서 이 재활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내 균형도 잘 잡히고 어지럼증도 좀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저는 봤을 때 굉장히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신기했던 기계였다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 다음 검사로는 이제 비디오 안진 검사인데요. 보통 어지럽다고 하면은 어디 가시는 뭐 신경과를 가실 수도 있고 이비인후과를 가실 수도 있는데 자꾸 눈을 검사해요. 병원에서 의사에서 눈을 자꾸 검사하는데 눈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눈이 전정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전정 기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회전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개를 좌우로 흔들다든지 아니면 끄덕인다든지 아니면 갸우뚱한다든지 이런 회전성 움직임을 내가 인지를 저절로 하는 게 전정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전정 기능이 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맨날 예시로 드는 내용이 앞에 어떤 사물이 있어요. 사물이 있는데 이 사물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돌려요. 좌우를 돌리는데 내가 고개를 30도 돌렸으니까 눈을 30도 돌려야겠다. 이거를 인지하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고 실제로 그냥 내가 이거를 주시하고 있겠다 하면은 고개가 돌아가면 눈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정 기능인데 이런 전정 기능이 망가지신 분들이 눈하고 연결이 끊겨 있기 때문에 안구의 움직임이 이상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래서 안구 진탕, 안진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정 기능 검사, 비디오 안진 검사를 하면은 이런 전정 기능의 장애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지럼증이나 자세 변화에 그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검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장 많이 검사하는 검사가 MRI, MRA 검사인데요. 결국은 그 자율신경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 중에 하나가 실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실신하는 것 자체가 머리로 피가 잘 가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다른 문제들도 있겠지만 심장 쪽 문제나 뭐 다른 문제들도 자율신경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머리로 가는 혈류가 잘못됐을 때 이렇게 실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머리에 어떤 뇌 안에 뇌 실질 안에 어떤 병변이 있을 때 뇌 안에 있는 신호들끼리 충돌을 하면서 간질 발작을 하면서 실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MRI하고 MRA는 필수적인 검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신하는 경우에는. 지금 MRI 검사는 사실 저희 병원에 있는 사진을 찍은 건 아니고 아마 같은 기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MRI가 굉장히 기술이 발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1.5 테슬라 했는데 요즘은 3 테슬라 해가지고 테슬라라는 건 자기장의 크기인데 이 자기장의 크기가 커지면서 점점 화질도 좋아지고 해상도도 좋아지고 검사 시간도 짧아지고 소음도 좋아지고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특히 요즘에는 AI가 워낙 유행을 하고 있어서 MRI 기기에도 AI를 넣었더라고요. 전 되게 신기했습니다. 신기했는데 이 AI 기능을 넣으면은 뭐 판독을 잘해주는 건 아니고 AI를 쓴 MRI 기기를 찍으면은 어떤 내가 MRI 찍으면서 움직이거나 이런 경우를 보정을 해줘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해상도로 해서 좀 더 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요즘은 같이 나오더라고요. 참 새로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질 발작 같은 경우도 감별을 해줘야 돼서 뇌파 검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뇌파 검사는 사실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약간 약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재미를 좀 추구하면서 뭐 이렇게 좀 이쁜 그래프를 그려주면서 이런 뇌파 검사를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실신을 하거나 좀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은 뇌파를 정식 형태로 해가지고 조금 길게 해보는 게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예, 여기서 잠깐 뭐 질문 보면요. 그 아까 그 히비스님 조금 더 위에 여기 뭐 30대인데 수족 다한증도 있고 기립성 저혈압도 있고 식곤증도 심한 편인데 기본적으로 자율신경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자율신경 검사를 꾸준히 받아야 할까요? 이게 학술적으로는 사실 그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자율신경병증이 정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이제 유전성 이제 질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사실 뭐 거의 아이일 때부터도 이제 굉장히 심한 이제 자율신경 병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가족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부모라든지 형제들이 같이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진짜 선천성 유전성 이제 자율신경 병증으로 이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사람이 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뭐 똑같이 뭐 운동해도 어떤 사람은 뭐 역기 뭐 100kg 든 사람이 있고 20kg밖에 못 드는 사람이 있고 근육량도 다 달라지듯이 자율신경의 기능도 사람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기능이 이제 원활하게 이제 있는 분들이 있고 조금 약하신 분들도 당연히 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30대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런 증상들이 생겼다고 한다면은 뭐 기본적인 어떤 본인의 이제 내재된 이제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다른 2차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감별이 일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율신경 검사를 포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자율신경 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인 진단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뭐 기립성 저혈압 이런 것들 관련된 이제 질문들이 자꾸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기립성 저혈압 그리고 기립성 빈맥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좀 드린 다음에 이제 질문을 다시 설명드리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기립성 저혈압은 많이들 알고 계시고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기립성 저혈압의 일단 정의는 수축기 혈압은 20, 이완기 혈압은 10 이상 감소하는 건데 이제 수축기 혈압은 뭐냐? 이제 우리가 혈압 보통 뭐 120, 80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위쪽에 120이 수축기 혈압이고 아래쪽 80을 이제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이 수축기 혈압이 정상 누워 있을 때 비해서 일으켜 세웠을 때 20 이상 감소하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이완기 혈압이 뭐 내 누웠을 때 이완기 혈압이 80이었다. 근데 이제 일으켜 세웠더니 70 밑으로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일어났을 때 어쨌든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가장 흔한 증상은 어쨌든 어지러움 증상입니다. 현기증이 생기고 쓰러질 것 같고 어질어질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게 심한 경우에는 실신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어지러운 것 외에도 굉장히 비특이적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이라든지 그냥 기운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겠고요. 심지어는 이제 뇌로 피가 안 가다 보니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이 뒷목이라든지 어깨에 아픈 거 많죠. 이런 거는 뭐 여러 근육통 이런 것들이 근육이라든지 척추에서 오는 것들이 뭐 당연히 더 흔하겠지만 기립성 저혈압에 의해서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났을 때 이제 피가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목이라든지 어깨 쪽으로 이제 혈액 공급이 잘 안 오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일어났을 때 아프다고 이제 호소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이런 증상들이 언제 심해지느냐? 아까 이제 질문 중에 식사 후에 어지럼증 소화장애 아닌가요? 이런 거였었는데 식사 후에 기립성 저혈압이 심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식사를 하면은 소화를 시켜야죠. 소화를 시키려면 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 쪽으로 이제 피를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기립성 저혈압이 있어서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지는데 피가 거기로 다 가 있으면은 이제 뇌로 갈 피가 더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상들이 식사 후에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보통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아침에 조금 더 나빠집니다.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의심되는 경우에 설문지를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요거 이제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요 중에 하나라도 내가 해당되는 게 있다고 하면은 혹시 내가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건 아닌지 자율신경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자율신경의 문제 때문에도 생기지만 그것보다 또 오히려 더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원인들이 비신경성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거는 약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상당수 환자분들이 특히 이제 전립선 약이 이제 부작용으로 이런 이제 기립성 저혈압을 잘 생길 수가 있겠고 그 외라든지 혈압약이라든지 이뇨제와 같은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약들이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고 기립성 저혈압이 진단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먹고 있는 약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탈수가 돼 있는 상태라든지 다른 뭐 골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활동을 잘 못하고 이제 계속 이제 누워 있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런 기립성 저혈압들이 더 잘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기립성 저혈압은 아까도 이제 그런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혈압약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복용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래서 노인 환자들에서 좀 더 잘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기립성 빈맥 증후군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서 더 잘 생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그리고 특히 이제 남자보다도 여성분들한테서 더 잘 생기기 때문에 젊은 여성분들이 특히 이제 뭔가 이유 없이 자꾸 어지럽거나 이제 피로하거나 두근거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기립성 빈맥 증후군을 반드시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요. 기립성 저혈압하고 다른 점은 이렇게 세웠을 때 혈압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립성 저혈압은 아니죠. 혈압은 안 떨어지는데 맥박이 만약에 그냥 누워 있을 때 내 혈압이 맥박이 한 80 정도였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세우면은 맥박이 막 110, 120, 130 이렇게까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은 기립성 저혈압은 혈압이 떨어지는 거고 기립성 빈맥 증후군은 심박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립성 빈맥 증후군을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요런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내 맥박수를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누워서 이제 켜놓고 맥박 한번 쟀다가 이렇게 세워서 맥박이 지나치게 올라가지는 않는지 이렇게 하면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한번 선별 검사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체크해서 이제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식 검사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이제 증상이 어지러운 거 외에도 기립성 빈맥 증후군은 이제 심박수가 올라가서 두근거리거나 어지럽거나 이제 소화기 증상, 굉장히 비특이 증상들이 이제 굉장히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은 일어나자마자 보통 바로 어지러운 경우가 많은데 기립성 빈맥 증후군은 조금 일어나서 좀 몇 분 있다가 점점점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원인이 이제 좀 자율신경 불균형이라든지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면역 반응 때문에 이런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늘어났다는 이제 보고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어떤 뭐 면역 반응 때문에도 이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석증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통은 기립성 어지럼증, 파츠, 그 기립성 빈맥 증후군, 기립 시에 생기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세 변화에 따라서 어지럼증이 생기면 다 기립성 저혈압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아까 제가 전정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정 기능에서 회전성 움직임을 인지를 해가지고 균형을 잡아주는데 도움이 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천장이 빙빙 돌더라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는 자율신경병증보다는 이석증에 좀 더 가깝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석증은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많이 어르신 분들 많이 오시면은 맨날 하는 얘기가 나 달팽이관 빠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세요. 근데 실제로는 달팽이관은 코클리어는 지금 보시면은 그림에서 달팽이처럼 생긴 구조물이 있죠. 그거는 실제로는 청력을 보는 구조물입니다. 청력을 보는 구조물이고요. 실제로 세방고리관에서 왜 세방고리냐면 방고리 모양이 3개 있다입니다. 3개 있는데 이게 3가지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이게 축으로 해가지고 3가지 축을 인지를 하는 세방고리관에서 어지럼증을 인지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눈에 신호를 보내주는 거고 어떤 급격한 자세 변화 시에 저 세방고리에서 인지를 해줘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건데 여기서 세방고리관에 어떤 이석이라고 해서 귀 안에 있는 돌이죠. 돌 부스러기. 근데 정상적으로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이석이 세방고리관으로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트라우마, 뭐 외상을 심하게 입었다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자고 일어났는데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서 이석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다른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이석증 치료를 하고 나면은 정복술이라는 치료를 진행을 해드리거든요. 정복술이라는 치료를 해드리면은 이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세방고리관으로 나온 이석을 원래 위치로 돌려주는 치료가 정복술이에요. 근데 정복하고도 신기하게도 한 2주에서 3주, 길게는 한 달 정도 뭔가 맑지 않는 느낌이 계속 지속된다고 계속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오는데 이런 분들이 왜 그럴까 해서 좀 찾아봤는데 실제로는 그런 분들이 이석증 자체는 치료됐는데 자율신경병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석증이 지나고 난 뒤에 어지럼증이 생긴 분들하고 어지럼증이 생기지 않는 분들하고 봤더니 알고 보니 그 어지럼증이 있었던 분들은 자율신경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이런 결과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서도 이석증이 지나가고 난 뒤에 어떤 어지럼증이 지속이 되면은 다른 문제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봤습니다. 생각해봤고 치료 접근법은 다시 박기용 선생님 다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예, 근데 워낙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일단 질문 조금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일단 뭐 송하연님 37세 여성인데 뭐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 차가워지면서 어지럽고 근데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자율신경 문제일 가능성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기립성 빈맥 같은 것들 이제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 근데 이제 병원에서 자율신경 검사를 이미 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자율신경 검사가 한 번 검사에서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까 그런 이제 기립성 이제 테이블 검사를 하는 거가 기립성 저혈압도 마찬가지고 기립성 빈맥 두 가지다. 이게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날 몸의 상태라든지 뭐 식사를 한 거라든지 복용한 약이라든지 잠을 언제 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머리 MRI 찍거나 이런 거는 그냥 뇌 머리 상태를 그냥 사진을 찍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를 그냥 객관적으로 나타내는데 자율신경 검사라는 거는 검사를 한 상태에서의 내 몸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신경 병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한 번 해서 이상이 안 나왔다고 하면은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검사를 한 경우에 이제 진단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검사를 이제 병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는 저기 95번님이 질문을 주신 게 있습니다. 약물 과용 두통. 네. 네, 약물 과용 두통으로 자율신경계가 손상됐다고 설명을 들으셨나 봐요. 근데 약을 끊으면서도 회복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회복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 약물 과용 두통이라는 거는 내가 두통이 있으셨던 분이고 두통을 내가 뭐 약이 맛있어서 먹지는 않았을 테니까 약이 불편하니까 약을 계속 드셨을 거고 그런 것들이 약물 과용 두통으로 생기면서 약물 과용으로 인해서 새로운 두통이 생긴 거이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악순환이어서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 자율신경계 뭐 약을 끊으면서 자율신경계 회복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은 다른 문제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런 거는 일반적으로는 만성 편두통이 아마 기저에 좀 깔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만성 편두통을 치료를 하면은 이렇게 괜히 기다리시지 마시고 그런 치료를 하시면은 또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면서 약은 두통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오히려 더 끊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저런 경우는 치료 접근을 조금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키보드 매니아님이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빨리 뛰고 술을 마신 다음 날 유독 불안하고 잠을 설치는 일이 많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이 자율신경에 큰 영향을 주는 건가요? 예, 당연히 이제 큰 영향을 주고요. 근데 이제 뭐 커피에 대한 이제 민감도 같은 경우는 개인차가 굉장히 크죠. 저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일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커피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커피 마시면 화장실 너무 자주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피에 대한 이제 자율신경에 대한 이런 영향 미치는 것도 개인차가 굉장히 큰 건데 이 뒤에 말씀드릴 텐데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조금 덜 드시는 게 좋겠고요. 또 왜냐하면 이제 커피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뇨 작용이 있기 때문에 소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소변을 너무 많이 보게 되면은 그것 자체 때문에 혈압이 더 떨어지면서 기립성 저혈압이 심해지면서 이제 어지러움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신경병증이 있는 분들은 이제 커피는 되도록이면 조금 뭐 하루에 한 잔 정도 이제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좀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은 시간이 예. 괜찮아요. 그 다음 이제 치료 부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치료는 뭐 한 가지만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약 하나만 쓴다고 해가지고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체계적인 이제 치료 접근법이 이제 필요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우선 치료를 하는 것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원인 약물이 있다고 하면 그런 약물을 다른 약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제 생활 습관 개선 이것을 굉장히 저는 이제 외래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왜냐하면 기립성 저혈압과 같은 이제 자율신경 병증이 있는 분들은 생활 습관만 개선해도 약이 필요 없이 좋아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외에 아니면 이제 생활 습관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약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재활 프로그램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우선은 저는 이제 생활 습관 교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 기립성 저혈압이 있을 때 피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커피, 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단 술 같은 그런 이제 자극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나서 증상들이 나빠질 수가 있다고 했죠. 이제 소화시키느라 이제 피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혈압이 더 떨어진다고. 그래서 과식은 피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고탄수화물의 식사를 이제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기립성 저혈압이 더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좀 소량씩 나눠서 드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거나 아니면 이제 목욕탕에서 이제 그 사우나 같은 한참 이제 이렇게 따뜻한 물에 있다가 일어서면서 갑자기 이제 어지러우면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특히 어르신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따뜻한 물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 혈관이 다 확장이 되면서 피가 아래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러던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은 혈압이 더 떨어지면서 이제 어지럽고 심하면 이제 실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베개를 좀 높게 베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그 보상 작용으로 누워 있을 때는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랫동안 이제 누워 있는 시간이 잘 때잖아요. 그러면은
밤에 자는 동안 혈압은 오히려 너무 올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심혈관계에 여러 가지 부담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제 밤에 이뇨 작용을 이제 촉진을 하면서 밤에 자꾸 깨게 돼요. 그래서 밤에 자꾸 이유 없이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소변 보러 가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베개는 조금 높게 하고 주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 많이 마셔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마셔야 되냐 사실 이제 좀 애매하죠.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수분이 부족하면은 더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는데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맡에 물 한 잔 정도 미리 이제 뒀다가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시고 잠깐 앉아서 좀 쉬었다가 천천히 일어나면은 아침에 너무 심하게 어지럽거나 이제 하면서 쓰러지는 것을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혈압이 낮은 분들은 이제 압박 스타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다리에서 혈관을 좀 수축을 해주고 하면서 혈압을 유지를 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하면은 너무 쪼이고 하기 때문에 배까지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압박 스타킹을 하면은 가장 좋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것이 너무 불편하다고 하면은 복대 같은 것들을 다른 이제 대안으로 이제 권유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운동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이따가 8시에 이제 이형 교수님께서 하시는 이제 하체 운동 강의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립성 저혈압 있는 분들 하체 근력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분들은 하면은 오히려 이제 혈압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사이클이라든지 이제 노젓기 운동과 같이 앉아서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제 운동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이 심해져 내가 쓰러질 것 같을 때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있으면은 이제 혈압이 다시 올라올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다든지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은 자세를 통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혈압을 다시 조금 원 상태로 돌려서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립성 저혈압은 결국은 머리로 가는 피를 늘려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액 보충이나 소금 보충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근데 소금 보충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의 평균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충분히 다들 보충하고 있다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국도 많이 먹고 조금 짜게 먹는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소금 잘 드시는 분이라면 소금 보충에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미도드린이라고 혈압을 인위적으로 올려주는 약이에요. 올려주는 약인데 약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코티졸 레벨이 조금 증가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혈압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어서 고혈압을 좀 악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약날의 검의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신을 너무 자주 한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꼭 필요한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프레션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압박 스타킹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기립성 빈맥 치료도 사실 비슷합니다. 빈맥 치료 비슷한데요. 여기서 미도드린 또 여기서 써볼 수는 있지만은 기립성 빈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압은 올라가지 않고 맥박수만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만큼 미도드린 쓰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스테로이드 치료도 하는 분들도 있고 가끔은 항이뇽 호르몬이 부족하신 분들이 이런 파츠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이뇽 호르몬을 치료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파츠 치료랑 기립성 저혈압 치료는 조금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너무 활성화돼서 맥박수가 오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버브라딘이라고 해가지고 베타 차단제 이런 교감 그 맥박수를 줄여주는 치료거든요. 실제로 심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파도 같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가면역, 내 몸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같은 경우는 IVIG라는 거를 써볼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효과를 보는 분들은 별로 없었고 워낙 고가기 때문에 치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자율신경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배우 지성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멋있고 연기도 잘하시고 그러셔서 좋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배우 지성 씨가 갑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적은 가능성이라도 여러 가지 병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의사로 그때 나오셨는데
그러면서 파브리병이라고 해서 자율신경을 망가지는 이런 그런 병을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장면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만큼 자율신경 장애가 예전엔 언급이 안 되던 그런 질환이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언급도 많이 되고 있고 관심도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 자율신경의 치료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삶의 질을 올리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네. 센터장님이 자, 그때 마지막에 그 파브리 병이라는 건 굉장히 드문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자율신경병이라고 해서 그거 나왔다고 그냥 맞습니다. 파브리병 의심부터 하시면 안 되고요. 땀이 안 난다고 예. 파브리병은 아니에요. 굉장히 드문 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이제 자율신경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의심할 수가 있겠고요. 뭐 질문을 한두 개 정도 네. 더 해도 될까요? 뭐 우선은 뭐 검사가 되는지도 물어보신 분이 있고 그리고 뭐 외래 진료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외래 진료 다 하고 있고 저희 검사는 오늘 소개시켜드린 검사는 다 저희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검사여가지고 검사는 오셔서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아직은 뭐 검사실이 그렇게 바쁘진 않아서 당일에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평안님은 저는 어릴 적부터 이유 없이 갑자기 몸에 한기가 드는 느낌이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화장실 같은 데서 쓰러지기 일쑤였고 깨어보면 쓰러져 있는데 침이 물같이 입에서 쏟아지면서 어지럽고 미식거리면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셨는데요. 저분은 에필립? 네, 네. 물론 네. 이제 자율신경병에 의한 이제 실신도 감별 대상이기는 하지만 평안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뇌전증,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뭐 간질 발작이라고 했던 이제 뇌에 이제 전기적 신호 이상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실신의 원인이 되는 한 가지 그런 질환을 무조건 반드시 이제 감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뇌 MRI라든지 뇌파 검사 같은 이제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자율신경 계통 쪽도 감별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나 정도만 더 네, 네. 볼까요? 대부분 다 비슷한 증상들인 것 같아가지고요. 어떤 이제 특정 질문들 말씀드리진 않고요. 그 전반적으로 다 뭐 어지럽고 불안하고 식은땀 흘리고 이런 내용들 많이 다 올리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자율신경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그런 검사들, 그런 증상들인 것 같아가지고 특히 이전에 한번 검사를 안 해보셨다면은 아니면 아까 검사를 했더라도 센터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더 나빠지고 있다 하면은 한 번쯤은 다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네, 네. 아무튼 오늘 강의에서 이제 시청분들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제 질문을 많은 거 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좀 네. 더 환자분들 이제 오시면은 이제 진료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강의는 마무리하고 네, 한 예. 시간이 저는 되게 길 줄 알았는데 너무 짧네요. 그러게요. 이제 저희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저희 이제 자율신경병과 이제 어지럼증 관련한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증상과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